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장고가 길어지면서 어제도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죠. 양쪽 모두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바라는 방향은 정반대인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각 줄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북부 대형 산불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자고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예비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표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시 2부 60분 동안 정치권 이슈들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3월 3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섭게 번져가는 산불에 모두가 마음 저리고 가슴 아파한 그 한 주였는데 경북 일대 산불 이제 잡혔어요.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불씨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죠. 네,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을 해서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이 이틀 전 오후에 잡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은 경남 산청 또 하동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산청 산불의 진화율이 98%로 어제보다는 1%포인트 낮아졌다가요. 아침에 다시 99%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가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하긴 이른 단계입니다. 경북 북부와 또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졌고 45명이 다치는 등 7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KBS 특보에서 전한 경남 산불 현장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리산과 맞닿아 있는 구곡산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추격한 진화 헬기가 연기가 피오르는 산 중턱 곳곳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어제 지리산으로 향하는 큰 불줄기는 모두 잡았지만 새벽 바람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헬기가 철수하면서 어제 야간 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최소 5곳 이상에서 되살아난 불씨를 제거했습니다. 구곡산에서 불이 난 지 열흘째, 진화율은 99%로 1%포인트를 남겨뒀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55대 헬기를 어제 동원했지만 바람이 계속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리산 계곡에 낙엽이 깊게는 1m 쌓여 있어 불을 껐는가 싶다가도 바람이 불면 낙엽층 속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화에 애를 먹은 이유입니다. 보이는 불은 거의 잡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림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화선이 형성된 곳이 경사도가 40%에 달하고 진입로가 없는 곳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게 산림당국 설명입니다. 주불을 모두 잡아낸다면 지자체 중심으로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네,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네, 지난 24일 오전 10시 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또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요. 인용 의견은 1명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럼으로써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현장의 소리를 지난 24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87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모두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고 나머지 김복현 재판관은 임명 보류가 아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죠. 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에 헌재가 경종을 울렸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은 존중은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탄핵 남발의 결과는 9전 9패.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재명 대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 대조하십시오. 헌정 유린과 줄탄핵에 대한 경고, 정계 은퇴로 책임져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종족수를 총리 기준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누가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어겨도 대표. 용서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권한대행 선고가 났으니 윤 대통령 선고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분의 일치된 파면 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파면에 앞선 국정안정조치다. 헌재의 정족수 판단으로 한대행 재탄핵이 가능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이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며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여기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거는 파면 사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절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틀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회의를 연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절차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에 이어 선고까지 최 부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를 더 명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헌재를 향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일 법사위에서 채택하고 안건 토론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았던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26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 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원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요. 네,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대 의대 역시 휴학생 전원이 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의정 갈등, 과연 출구를 찾게 되는 건지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시죠. 의대생 동맹 휴학 대열에서 가장 먼저 이탈한 서울대와 연세대, 이후 고려대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까지 주요 의대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업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의대들도 등록 마감 날짜를 연기하거나 재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복귀를 막판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해도 갈등의 불씨는 남습니다.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학 측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학교의 현재 입장이 다양한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환경도 다들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겠고요.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사직 전공의 만여 명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팔 한 장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냐고 의대생 복귀를 비난한 데 이어 의대생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부산대 의대 졸업생의 글을 소개하며 투쟁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복귀 현황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주말 동안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도는 겨울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8도, 의성과 산청 9도, 전주 10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4월이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면서 이맘때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봄 날씨는 반갑지만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어와 당분간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충청 내륙과 호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인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는 작업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의정부 쪽인데요. 노원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 현재 수원 부근 2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탄분기점에서 안산분기점까지는 눈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2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강진 소식부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 중부에서 지난 28일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600명이 넘었습니다. 적십자사는 붕괴된 한 아파트 잔해 속에 90명 이상이 매몰돼 있다고 밝혔고요.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여진의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을 고려하면 사망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10,000명 이상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미얀마에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인적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호자금 2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고요.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근 국가인 인도에서는 구조팀과 의료진을 급파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진이 미얀마에서 발생했는데 멀리 떨어진 태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지진의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진은 주변 국가들도 감지될 만큼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진원에서 1,000km나 떨어진 태국의 고층 건물이 붕괴될 정도로 넓은 반경에 영향을 준 게 특징인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지진 경험이 많은 일본에서는 장주기 지진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주기 지진동이라는 게 장주기 흔들림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진 규모가 클 경우에 주기가 긴 장주기의 흔들림이 먼 곳까지 전달이 되면서 건물 고층부까지 천천히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하. 실제로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진원에서 770km 떨어져 있는 오사카의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장주기 지진동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태국에서는 이번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방콕을 포함해서 10개 주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는 약 50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이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내전 중인 나라 아닙니까? 지금 군부 쪽 움직임은 어때요? 네, 미얀마는 2021년 2월이었죠. 군부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군부 정권이 시민과 반군을 강하게 탄압해 왔었습니다. 군부는 강진으로 최대 10,000명이 숨졌을 수도 있다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반군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하. 지진이 일어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8일 오후 3시 30분경에는 진안과 가까운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나홍초에서 폭격으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원지에 가까운 사가인 지역부터 태국과의 국경 인근 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특별조사위원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라면서 누구라도 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을 거라고 압박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군부의 공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군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반군 쪽 입장은 어때요? 네, 군부와 달리 미얀마 반군은 30일부터 2주간 지진 피해를 본 곳에서 방어를 위한 반격을 제외하고 모든 공격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호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는 이런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군부의 움직임은 지진으로 공항이나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있는 미얀마에서 구호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구호물자 등을 보내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인도적인 지원을 무기화해서 자신들이 장악한 곳에만 이런 인도적 지원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인도적 지원을 막는 그런 일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내전에 강진까지 겹친 미얀마 상황 정말 안타깝네요. 자, 다음 미국 소식.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내놨죠. 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 8위에 해당하는 한국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예외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난 28일에 기자들에게 여러 나라가 협상을 원하고 있고 그 협상에서 미국이 얻는 게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협상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관세 부과 대상이라든지 관세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 대략의 윤곽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 순으로 일종의 등급을 나눠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주요 무역 적자 상대국인데다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을 하기로 미국 당국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확실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 일대를 순방하는데 한국은 빼놓았다고요? 네, 빼놨습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순방 일정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했는데요. 현재 헤그세스 장관이 이 하와이와 괌 그리고 필리핀, 일본을 방문해서 미군과 민간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측이 원래는 한국도 순방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끝내 이걸 취소한 겁니다. 이번 방안 취소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을 고려한 것을 풀이가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마치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도 이 인도태평양 첫 방문에서 한국을 배제했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접하게 논의해야 하는 미 국방부 장관과 정보수장이 모두 한국을 패싱한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한국을 먼저 찾아온 미국 쪽 인사가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입니다.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특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이 노스스로프 지역에서 난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에 있는 부동항까지 옮긴 이후에 이걸 액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공급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LNG 프로젝트는 투자비만 우리 돈으로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주에 한국에 머물면서 안도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통상에너지 당국자들과 면담을 한 겁니다. 일단 정확히는 한국을 찾은 이유는 알래스카 내에 있는 이 LNG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할 만한 한국 파트너를 찾기 위한 건데요. 현재 SK와 포스코, 세아그룹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현재 미국에서 이미 LNG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개발과 운송, 공급으로 이어지는 LNG 밸류체인을 이미 구축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이제 하고 또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알래스카 날씨가 워낙 혹독하게 춥고 또 투자도 막대한 규모로 들어가야 하고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답니까? 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이후에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관세 협상 같은 다른 모든 사안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가스 구매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국한테 미국산 가스를 사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를 구매하게 되면 한국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기업들도 이 알래스카 그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기업들도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여러 규제를 두고 불공정 무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컴퓨터통신산업회라는 게 구글, 메타, 애플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데요. 여러 해 동안 미국 기술업계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장애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걸 강조해왔던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같은 건 2007년부터 구글이 계속해서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었는데 우리 정부는 구글 서버가 한국 밖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고 또 안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거부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회는 이렇게 한국이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 업체가 한국 업체랑 경쟁하는데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럼 구글한테 지도 정보를 만약에 이 지도 정보를 이용하고 싶으면 한국에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한국 안에 지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구글은 사실상 이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난달에 또다시 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달라라는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외에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걸려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다음 달에 있을 창호 관세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시기를 노려서 어려운 부분들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유럽 소식인데 다음 주에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한국도 초청을 받았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다음 달 3일에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32개 회원국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국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는 방위비 지출 목표치의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2014년에 각국의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약 10년이 지난 2023년 정상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최소 2%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미 2022년에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32개국 가운데 23개 국가만 2%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 중에 폴란드는 GDP의 4.12%를 지출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은 3.38%를 이제 올렸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6월에 있을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회원국이 2% 기준부터 충족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상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동 소식,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휴전 이야기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다시 성사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몇 주 동안 전투를 중단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석방하고 하마스는 그 대가로 생존 인질 5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스라엘 인질 5명을 석방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하마스는 이 제안에 긍정적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응답하지 않은 이 동안에도 여전히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공습이 재개된 이후에 일주일 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재개된 이후에 사상자가 빠르게 늘면서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23일 기준으로 사망자 5만 21명 중에 어린이가 약 15,62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870여 명은 첫 돌도 맞기 전에 사망한 0세 영아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번 주에는 병원 공습 작전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 공습 작전에서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가 숨졌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밀 폭탄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방패 삼아 숨어 있던 하마스 고위 간부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하마스가 병원 같은 시설을 이제 인간 방패 삼아서 지금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설사 사실이었다고 해도 이 병원에 실제로 수많은 부상자와 가족 그리고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던 것은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또다시 어겼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병원에다 폭격을 하나요? 참. 네. 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공식화했는데 뭘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갑니까? 글쎄요. 김정은 김 위원장 어디 가면 항상 교통편이죠. 왜냐하면 전용기가 있긴 있는데요. 참매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 항속거리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이죠. 싱가포르 갈 때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거든요. 그랬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제 바스토치니 같은데 극동 지역을 갈 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도 60시간 걸려서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차가 방탄 처리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은 지금 모스크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TSR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도 뭐 거의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수행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갈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과거에 이제는 뭐 이제 여기저기 둘러가면서 이제 뭐 유람하듯이 간 적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형국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기차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모스크바를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전용기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뭐 싱가포르 갈 때 빌려 탄 거는 좀 체면이 안 서지만 지금은 뭐 인민군 12,000명의 추가 파병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2만여 명 육박하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거기다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 이상을 북한이 공급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김 위원장도 이제 체면이 살죠.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신뢰와 체면 모든 명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만일에 모스크바를 간다면 비행기가 유력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면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 정도는 보내줄 수 있죠. 뭐 그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가니까 초청 국가가 비행기를 보내주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파병을 한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왜냐하면 지금 전선은 거의 교착된 상태에서 일진일퇴입니다. 사실은. 뭐 매일 뭐 급박한 것 같지만 양쪽 다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쪽에 있는 남부 회랑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 남한 면적 정도 되는 여기는 이제 전장 면적의 99%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열점지대는 쿠르스크라고 북쪽에 이제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급습을 한 지역인데 그래요. 거의 이제 그 러시아가 탈환했어요. 한 1,300제곱 장악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80에서 80 정도밖에 지금 제곱킬로미터 이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 탈환 작전에 이제 북한군이 거의 그 물론 사실 뭐 잘 싸웠다기보다는 피해 대가죠. 그냥 총알바지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물협정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 중단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요때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12일 날, 3일 날 중단했고 12일 날 재개를 했거든요. 무기와 정보 지원을. 예. 그때는 19일 날부터 쿠르스크주 바로 밑에 또 벨고로드 주라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여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40km 되는 지점에 인구 35만의 벨고로드 주도가 있거든요. 러시아에. 근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또 급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또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러시아도 병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00명 파병, 추가 파병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합치면 이제 3,000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북한의 병력, 탄약 이게 러시아로서는 뭐 거의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을 해도 전투는 오히려 격화되거든요. 예. 우리 6.25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나 러시아는 자기 영토 뺏긴 거는 반드시 되찾고 나서 휴전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남부 우크라이나 영토 아무리 많이 차지해봤자 예. 지금 러시아가 1945년 5월 9일이 이제 러시아의 전승절이거든요. 그때 승리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45년부터 현재까지 한 80년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본토를 외국 군대에게 뺏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뭐 저렇게 뭐 근육들의 스트롱맨을 자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쿠르스크주를 조금이라도 뺏긴 거고 거기다 이제 벨고로드 주까지 또 이제 급습을 당하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겉으로는 느긋하지만 속으로는 좀 이제 속이 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번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화려하게 치르겠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아시아 각국 정상도 초청이 됐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승절 퍼레이드를 할 때 뭔가 내가 이겼다. 그렇죠. 해놨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주가 만일에 그대로 우크라이나 손에 장악이 돼 있으면 이 체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밀리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남부 99% 전장 면적 뺏긴 거 이거 지금 수복하거나 방어선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쿠르스크를 지난해 8월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이제 벨고로드주를 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푸틴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뭐 불과 6개월 만에 북한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북한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뭐 파병 대가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거 뭐 불만을 달래고 뭐 이런 목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쇼이구는 뭐 오른팔이 아니라 아마 몸칠 겁니다. 심장 같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이제 그 시절에도 뭐 안가라든지 비밀 해동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이제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그 쇼이구가 직접 운전해서 다녔다는 얘기가 거의 저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쇼이구는 정치적 동반자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네.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푸틴 요 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물 쇼이구가 국방장관 했다가 이제 지난해 물러났는데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시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자를 국방부 장관을 앉히고 쇼이구는 안보 서기로 승진했거든요. 네. 그 이 인물이 갈 때마다 평양에 무기 공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이 파견되고 큰일들이 굵직굵직한 일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정세는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북러 협력, 그다음에
지금 지난해 김 위원장이 자신했던 3번 정찰위성 쏘라는 거 한 번도 못 쐈거든요. 예. 그리고 내부 경제 상황은 지금 엉망입니다. 1달러 8,000원 했던 북한원이 지금 1달러 2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그럼 두 부분을 주목해 볼 때 경제적으로도 큰 재미 못 본 것 같다, 북한이. 예. 그다음에 정찰위성 그렇게 떠들더니 한 번도 성공 못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그쪽에서 시원찮은 지원을 받은 것 같다. 러시아가 뭘 제대로 못 주는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엊그제 뭐 A-50이 러시아제 A-50과 같은 조기 경보기를 북한이 공개했는데 북한 능력으로 사실 조기 경보기 만들고 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마 러시아가 흉내는 낸 것 같은데 충분히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이구가 가서 향후 협력 방안, 그다음에 이제 제공할 것들 이런 것들을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월 9일 방러 이 부분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뭘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5월 9일 날 김정은이 크렘린 붉은 광장에서 그때 인민군도 퍼레이드에 초청됐거든요. 그 열병식을 푸틴이랑 같이 사회하고 그 전순국가로서 선언을 하면은 김 위원장 체면이 아주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논의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방금 언급하신 그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비행기 탑승해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러시아가 A-50이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는데 이게 일루신 76 그 수송기를 개조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도 고려항공이 일루신 76을 이제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 한 대를 벌써 수년간 이 개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A-50과 똑같은 레이돔, 이제 비행기 둥근 접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걸 장착을 했고 공개를 했는데 공사할 때만 해도 우리도 그거 못 만들거든요. 저기 대한민국 기술로도. 그런데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네. 보니까 안에 내부에 이제 정보 처리하는 콘솔 박스들이 조금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좀 다운그레이드형, 인도에 판매한 게 가로형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 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기술은 좀 부분적으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조기 경보기 한 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PSI 4대 있는데 추가 4대 더 확보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방심하면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무리죠.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영남권 지역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뭐 피해 복구 또 지원을 위한 온정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K-팝스타 지드래곤도 3억 원을 기부했어요. 자, 1부 끝곡 바로 그 지드래곤의 소년이여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